미래의 화폐다, 분산 원장이다, 뭐 이런 금융 용어를 쓴 것들이 성공을 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까를 이렇게 쭉 돌아다 보면 금융이나 경제계에서 제대로 설명을 못한 방어 실패도 오늘날의 사태에 한 50%의 책임이 있지 않을까? 원장은 누가 만든 말이에요, 그러면? 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의 기본 논리는 논리학이 제일 지도하는 무한 반복과 자기 진술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로구나. 50년 뒤에 네. 우리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전체 거래 중에서 네. 블록체인 기반 기술이 몇 프로 정도가 이 세상에 찰 것 같으세요? 그냥 예상을 던져보면? 물론 3프로TV를 보신 분들도 보시겠지만 보시지 않은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출연하면서 하셨던 내용 중에 뭐 논란이 됐거나 여기서 조금 보충하려고 했었던 부분을 살짝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는 의견이 아니 거기에 출연을 했으면서 뭘 암호화하는지 모른단 말이야? 네. 이제 그런 질문이나 그 도전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그 부분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질문은 또 제가 늘 생각하는 기술과 상품은 다르다 하는 그거를 동의를 못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기술이 곧 상품이다. 예, 기술이 곧 상품이다. 그거 왜 구분을 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때 얘기를 벗어나서 전혀 다른 얘기부터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예, 우리가 와인잔, 와인 글라스라고 그러잖아요. 네. 와인잔 글라스가 뭐 아주 옛날에는 굉장히 귀한 재료였는데 그 유리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한 300년 전부터는 일반 서민들도 유리잔을 많이 써서 와인 글라스라는 말을 쓰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글라스는 잔을 구성하는 재질이잖아요. 그렇죠. 재질이 곧 상품이 돼버렸어요. 아웃풋을 말하는 게 돼버렸어요. 원래 글라스라는 말을 하기 전에 중세는 고블렛이라는 단어가 있었거든요. 왕들, 뭐 성경에 나오는 성배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왕들이 마시는 그 잔들은 금속으로 돼 있었잖아요. 주석이나 아니면은 뭐 굴이나 이런 걸 고블렛이라는 말을 썼는데 고블렛이라는 단어는 지금 다 사라지고 글라스라는 말이 남았는데 좋은 말은 아닙니다, 이게. 그죠? 이거는 고블렛은 잔이고 글라스는 유리인데 유리 잔인데 그냥 유리라는 말로 잔까지 다 포함하는 말이니까 이 재료가 아웃풋을 포괄하는 말이 돼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글라스라고 썼던 말 루킹 글라스라고 해서 우리가 뭐 렌즈라든지 거울이라든지 돋보기라는 단어가 이제 정처를 잃었죠. 멀리 갈 거 없이 이제 안경도 이것도 글라스라고 하고 글라스라 그러면 와인잔 물 먹는 잔이 돼버렸으니까 그 단어들이 이제 말이 바뀌어가지고 거울은 미러, 그다음에 우리 이거 렌즈, 또 뭐 이렇게 말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재료가 아웃풋을 말하기도 하고 단어의 뜻이 또 다른 데로 넘겨가기도 하고 뭐 그런다. 그런데 지금은 초창기다 보니까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이 뒤섞여가지고 그 두 개를 왜 구분해?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우리가 글라스를 생각해보면 지금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구나. 두 개는 분리해서 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시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을 했고요. 오늘 뭐 가상자산이니까 결국은 블록체인 기술하고는 벗어날 수가 없는 이야기고 블록체인 기술은 그야말로 그 기술과 금융의 결합 아니에요. 그래서 기술과 금융 이야기를 하되 기술과 관련돼서는 대단히 그 송구스럽지만 저같이 제가 문송한 사람인데 문과생이지만 암호 기술, 블록체인 기술, 탈중앙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다루어 보고 금융 쪽으로 가서 원장, 뭐 화폐, 자산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그 조각 그림 맞추기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뭐 어렸을 때 많이 시간 때우는 용어로도 지그소어 퍼즐 많이 풀잖아요. 네. 저거 다 맞춰놓으면은 저게 호랑이 그림인지 뭐 풍경인지 사람 얼굴인지 금방 알지만 확 흐트러 놓으면 뭔지 모르잖아요. 다시 맞추는데 시간 무진장 걸리고 네. 다 맞추고 나면 허무합니다. 그림 딱 하나인데 그걸 알려고 몇 시간을 우리가 투자해서 저걸 맞추지 않습니까? 암호화 기술도 저런 거 비슷한 거 아닌가요? 우리 이과생. 저는 사실 저거 보고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중에 로스쿨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 메인 캐릭터가 그 퍼즐 맞추는 게 취미여서 그 엄청 그 구분하기 힘드니까 저런 호랑이 그림만 해도 이게 몇 개씩 이어붙이면 이게 눈이다 귀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아주 복잡한 거. 네, 뭐 그 저는 예전에 그 저기 뭐야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퍼즐을 한번 맞추면서 머리를 쥐가 난 적이 있는데 그 속에서 실마리를 찾아서 이렇게 간다라는 측면에 있어서의 공통점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뒤에서 설명하시려는 해시 함수다라고 하면은 저게 그 효용성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어떨 때 쓰이냐면은 왜 우리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 같은데 가거나 이제 회원 가입을 하면 아이디를 넣고 비번을 넣지 않습니까? 아이디라는 거는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니까 누군지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비밀번호는 그게 일치시켜야지 이 사람이라고 권한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가끔씩 그런 사고 나잖아요. 비밀번호 유출. 근데 비밀번호가 유출됐을 때 유출되더라고 하더라도 이 비밀번호가 사람이 바로 알아챌 수 없게 만들어주는 기술들이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비밀번호를 1234라고 했는데 이게 유출됐을 때 이 사람은 아이디는 ABCD고 비밀번호는 1234다. 그럼 똑같은 걸 다른 사이트에 대입해보고 그걸 써보고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해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해시 처리된 값만 보관을 해요. 뭘 이제 그 알고리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해시를 여러 번 돌릴 수도 있고 뭐 중간에 솔트라 그래서 특정한 키를 칠 수도 있고 뭐 이런 부가적인 기법이 들어가지만 어쨌든 원본이랑 다른 형태로 보관을 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 사실 비밀번호라는 건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원본을 저장해서 비밀번호를 비교를 해서 맞춰보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비밀번호가 원래 입력했던 비밀번호랑 맞는지만 검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이트를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1234라는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는 상태여서도 결과적으로 해시 값이 일치하면 이 사람은 ABCD가 맞구나. 오케이. 너한테 권한 줄게. 이렇게 넘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본을 숨기면서 뭔가 비교할 때 대표적으로 쓰이는 함수가 해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과생이 벌써 동공이 풀려. 제가 이해하는 게 이게 맞는지 한번 검증해 주세요. 제가 지그소 퍼즐 얘기를 했는데 그 어떤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확 흐트러 놔가지고 도저히 알아볼 수 있는 저 해시값 저기 나왔잖아요. 비트코인 저쪽 체계에서는 뭐 SHA2? 뭐 대표적인 그 256 뭐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 알파벳과 아라비아 숫자를 섞어서 만든 40개 단위로 확 섞여가지고 팍스는 뭐 DF, CD, 3, 4, 5, 4 저렇게 쭉 나가는 걸로 바꿔서 저 해시값만 보고는 원래의 인풋이 뭔지 도저히 모르게끔 만들고 어떤 인풋을 넣더라도 그 형식은 40개 단위로 저렇게 만드는 저런 것들이 블록체인에서 적용되는 해시 펑션이다. 뭐 대충 그런 거죠. 그죠? 맞습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은 그 아까 암호를 비교할 때 쓰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유용해요. 어떨 때 유용하냐면 내가 받은 파일이 업로드한 사람이 올린 원본 파일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특히 뭐 아주 예민한 경우는 OS 파일을 다운받는다. 이러면 누군가가 그 오퍼레이션 시스템 자체에 특정 코드를 심어놓고 그걸 통해서 나를 조정하려고 그러면 그 기기 자체를 못 쓰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파일이 제작자가 올린 거랑 동일한 파일인지를 구분해주기 위해서도 저런 게 쓰여요. 근데 왜 그러냐면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럴 때 쓰는 거는 뭐 MD5라는 형식을 많이 쓰긴 하는데 이런 걸 많이 쓰는 이유는 해시 함수의 특성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내용이 조금만 변해도 전체 값이 크게 변해요. 그러니까 민감도가 굉장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한 글자 오타난 거를 찾기 위해서 전체를 비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를 다 비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부분만 비교하더라도 이게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재빨리 인지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도 해시값을 많이 씁니다. 네. 블록체인 기술이 그래서 그런 데 쓰이면 얼마나 좋아요. 네, 요새 약간 NFT라 그래서 좀 그렇게 쓰이긴 하죠. 이제 원본은 이제 디지털 이제 그 어떤 감정서처럼 발행을 한 건데 이게 진짜 원 저작자가 올린 것인지 그런 거를 이제 그 인증을 하기 위해서 그런 해시값 고유의 해시값을 부여하는 그런 게 있긴 합니다. 그 잠깐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고 하면 암호화에는 크게 단방향 암호랑 양방향 암호화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방향 암호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신을 한다라고 하면 중간에 전달되는 내용은 누군가한테 도청을 당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새어나가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를 하는데 결과값을 다시 해독을 해야지 원본이 뭔지 그렇지. 메시지를 해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암호화와 복호화를 거쳐서 다시 원본을 해독해낼 수 있는 암호화 기법을 양방향 암호화라고 하고 한번 암호화를 시킨 다음에 그 암호화된 값 가지고만 뭔가를 할 수 있는 걸 단방향 암호라고 하는데 해시가 대표적인 단방향 암호 기법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 원본 메시지가 뭔지 확인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네, 그리고 수학적으로 그걸 의도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거꾸로 이걸 살짝 틀어서 블록체인에서는 이 원본 값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들을 특정한 값어치를 부여할 수 있다. 요런 그 로직을 개발해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가 이제 암호화고 네. 제가 아는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면 그 특정 포맷에 맞춰져서 직전까지의 어떤 정보를 해시 함수로 도저히 난해하기가 힘든 그 해시 값에다가 네, 난해한 해시 값에다가 네. 새로 추가된 어떤 정보들 예. 뭐 한 5분이나 10분 동안 있었던 블록체인의 거래 정보들을 더하고 예. 거기다가 암호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랜덤하게 무엇인가 더 추가를 해서 세 가지를 칵테일을 한 다음에 그걸 다시 해시 값으로 막 만들어 봤더니 그 해시 값에 처음에 12자리는 00000이 되더라. 그러면 오케이, 이 시스템에서 암호화의 형식을 만족시켰다 해서 그게 완성된 하나의 블록이 되는 거잖아요. 제 이해가 맞아요? 엄청 디테일하게 찾아보셨는데요. 이렇게까지 찾아보실 줄 몰랐어요. 예. 예. 뭐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프로토콜 약속하기 나름인데, 지금 비트코인에 들어가는 양식이 네. 기존의 해시값 더하기 새로운 정보, 그다음에 랜덤한 정보를 더해서 새로 만들어진 해시값이 00000으로 시작되도록 만드는 그것이 이제 프로토콜에 만든 건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블록을 하나의 단위를 블록이라고 그러고 그 블록들이 서로 연결이 돼 있다고 해서 체인이 되는 거고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이잖아요. 맞습니다.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저렇게 체인으로 만들 수 있는 데이터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그 애초에 자료 구조형이라는 거를 개발을 하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런 자료 구조형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이 전 데이터는 어떤 값을 찾으면 알 수 있어 라고 애초에 기록을 해놓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블록체인 기술이 지금까지랑 많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보통은 한정된 뭐 하나의 컴퓨터 혹은 하나의 약속된 시스템 안에서만 그걸 찾아갈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저거는 전체 네트워크에 아무렇게나 던져두고 서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의 유일성을 보장할 수 있으니까 찾을 수 있어 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나온 다른 체인으로서 연결 가능한 데이터랑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중지불 문제를 좀 해결하는 예, 맞습니다. 네. 사실 데이비드 차움이 처음에 이런 약간 이캐시라고 해서 이런 이제 전자서명 이런 거를 했는데 거기서 문제가 만약에 여기 갔는데 또 이제 이중지불이 됐어요. 그거를 이제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중앙 집중 기관이 있으면은 거기서 우리 몰라 뭐 이거 이중지불 되는지 확인을 안 해주면 그만이니까. 근데 이게 그래서 분산 원장이 생긴 게 뭐냐면 여러 이제 노드들, 여러 이제 네트워크에 참여한 여러 노드들이
다 같이 이거 확인을 하자. 그러면 내가 이중지불이야 라고 우겨도 다른 곳에서 다른 여러 사람들이 아니야 이거는 뭐 아니라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다수결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 거래가 검증이 되는 그런 구조로 발전이 된 겁니다. 예. 제가 의도했던 방향대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퍼즐에서 시작해서 네. 암호화, 해시 이야기가 나왔고 블록체인, 블록과 체인 이야기를 다뤘고 노드가 나와서 시스템끼리 서로 연결된다. 그러면 그 얘기 나올 건 다 나온 것 같아요, 그죠?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를 예. 해드리자면은 만약에 주체가 단일이면 예. 원본을 파악하기는 생각보다 쉬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서버를 가지고 있으면 이 서버에 가장 먼저 들어온 신청이 나는 원본으로 인정할 거야. 예.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 주식 거래를 할 때 인터넷망이 느린 데에 있으면 손해를 본다 그래서 전하고 가까운 데 거래소를 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왜냐면 빨리 들어. 이제 네트워크 시간의 지연이 줄어야 내가 더 적절한 가격에 빨리 살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저런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합의하는 과정이 아예 따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네트워크 속도라든가 특정 지점에 먼저 진입한다라는 거에 대한 이점이 상당히 희석이 되죠. 아, 그래요? 예. 그래도 물리적으로 약간 유리한 게 있지 않을까? 그게 몇 미리 세컨드 단위로 다투는 게 아니라 이게 합의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저 그림 보는 게 저게 이제 블록체인 시스템의 개괄적인 모습이잖아요. 네. 기록 확정을 요구하는 거래했던 사람이 정보를 던져주면 노드들끼리 정보를 쉐어하고 그 중에서 최초로 그 해시값 처음 12자리를 000으로 만드는데 성공한 사람한테 리워드가 돌아가고 네. 그러나 그 리워드는 일정한 것이 아니고 4년마다 절반씩 줄어들어서 처음에 50개였던 게 지금 6개인가 6.25 정도 되고 6.25. 그래서 그게 한 2040년 정도로 예상이 되는 그때까지 2,100만 개가 만들어지게끔 이렇게 쭉 늘어나고 있는 지금은 그래서 6.25개씩 들어가니까 연 평균 증가율이 한 3% 되는 것 같아요. 그죠? 3% 정도 되니까 그 정도. 세계 경제 성장률하고 지금은 이제 조금 비슷해요. 앞으로는 점점 더 느려질 테니까 힘들죠. 그러면 굿 뉴스는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더 귀해진다는 이야기는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문과생으로 네. 갖고 있는 질문은 오케이, 글로벌 플랫폼으로서의 비트코인 시스템은 이해를 하겠는데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99.99999% 0.1 정도는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시거나 테슬라사한테 자동차 살 때 지불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대부분은 특정 거래소의 회원들끼리 그 시스템 안에서 사고 파는 거 아니냐. 0.1%보다 높을 거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절대 다수가 거래소에서 그래서 그걸 보면 2008년 12월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야기했던 탈중앙화는 말하고 현실이 다르지 않느냐. 뭐야 탈중앙화 되기는 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데 그리고 그 어퍼 레벨의 글로벌 시스템을 보더라도 세계의 채굴량은 거의 70%가 중국, 이란, 남아연방 같이 소수 전기값이 싸고 인건비가 싼 나라에서 채굴이 되니 이것이야말로 센트럴라이즈드 된 거 아닌가? 그죠? 그 미국 경제가 세계를 주름 잡는다고 하지만 세계 GDP에서 미국 경제가 차지하는 거 이제 얼마 안 그렇게 크지 않아요. 23%, 30% 안 돼요 지금. 근데 중국이 전 세계에서 60%를 지금 비트코인을 채굴한다는데 어떤 게 센트럴라이즈 되고 디센트럴라이즈 되는가 하는 게 제가 첫 번째 문과생으로 갖고 있는 그 의문 내지는 문제 의식이고요. 거기가 이제 그래서 말하고 현실하고 다르다 하는 게 제가 3%에서 나가서 얘기를 못 했던 부분이고 탈중앙화, 디센트럴라이제이션 얘기를 하자면 상대적으로 중앙은행만 발급을 했는데 여러 주체들이 발급할 수 있으니까 분산화된 거 아니냐 이런 그런 면에서는 의견도 있을 수 있죠. 상대적으로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어쨌든 특정 주체가 셧다운이 된다고 해서 단일 노드가 사라진다라고 해서 동작하지 않는 게 아니다.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네. 장점이 있겠네요. 네, 그 정도의 네. 논의로서는 충분히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러면 이런 네트워크의 편중 자체가 임의적으로 얼마나 균질하게 뿌릴 수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그 결과로 나온 채굴된 이제 우리는 비트코인을 전제로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POW 방식을 네.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들의 결과물이 현실 세계의 자산의 편중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애초에 자산의 편중이라는 것 자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뭐 이 정도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채굴을 해서 이렇게 얻는 건데 네. 그 채굴이 이제 한정이 되어 있고 그쵸. 그다음에 이거를 거래하는 것도 처음에는 원래는 이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피어 투 피어로 이제 거래하는 거였는데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이제 거래소가 생겼어요. 근데 이제는 거의 그 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거래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덱스가 있긴 있거든요. 탈중앙화 거래소 이제 디파이라는 시스템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도 아직까지는 어렵죠. 네, 그 일반 대중들한테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합니다. 그리고 저는 궁극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콜드 스토리지 같은 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이제 콜드 월렛 같이. 네. 네네네. 그러니까 콜드 스토리지가 어떤 거냐면 떨어져서 네, 그- 오프라인에서. 네, 데이터만 따로 뽑아서 예, 그냥 나는 거래 안 쓰고 내가 어차피 암호값을 알고 있으니까 예. 이걸 분산시켜서 놓을게라고 해서 아예 기존의 네트워크랑 유리돼서 동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비중이 늘어나면은 2100만 개라고 상한을 정해 놓았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실제로 유통되는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그렇지. 유통을 네, 안 시키니까. 네. 네. 근데 비트코인 시스템을 조금 더 들어보면은 최소 단위가 이제 10의 마이너스 8승 네. 비트코인 그래서 뭐 1사토시라고 네, 부르는 최소 단위가 사토시. 있는데 맞아요. 이게 점점점 되면 왜 우리도 네. 그 1달러가 이제 지폐로서는 최소 단위지만 실제로 거래하다 보면은 뭐 센트 단위로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비트코인이 현실 세계에서 가치를 쓰인다라고 하면 이 추세로 가면은 1사토시도 몇백 원 정도의 값어치가 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거래를 어떻게 하느냐. 네. 그리고 이제 저같이 조금 테크니션 같은 경우는 어떤 고민들을 하냐면 1단위로 자연수 단위로 떨어질 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거 소수점 단위로 떨어지면 어떻게 계산하냐면 각각의 블럭별로 소수점으로 나눠서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합으로 잔고를 계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1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걸 직접 캐낸 게 아니라고 하면 거기에 몇 개의 블록이 소속돼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십 개의 블록이 합쳤는데 값어치가 그냥 1이라고 치환돼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왜냐면 거래를 할 때마다 거래소에서 수수료 떼지, 뭐 지갑 운영할 때도 수수료 떼지 이렇게 해서 파편화된 가치들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거래 비용으로서 네트워크에 소비돼야 되는 에너지와 네트워크 비용이 작다라고 해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이런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사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그 얘기하고 싶었었는데 3%에서 얘기 못했던 것이 이제 저쪽 기술 진영 쪽에서 얘기하는 분산 원장이라는 개념, Distributed Ledger라는 개념인데 제가 2008년 12월에 나온 사토시 나카모토의 원 논문을 찾아봤어요. 저기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레저라는 원장이라는 말이 있나 찾아봤더니 없음. 저 논문에는 없어요. 원장이란 말이. 기껏 해봐야 노드, 아까 우리가 나왔던 노드라는 개념만 있고요. 다른 논문들도 몇 군데 찾아봤더니 노드라는 말은 있지만 레저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누가 만든 말이지 이거? 저기서의 노드는 약간 요거는 제 그냥 추정인데 예. 기본적으로 그 컴퓨터 공학 할 때 그래프 이론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프. 네, 그러니까 네트워크나 그래프라는 걸 표현을 할 때 이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점이 있고 선이 있잖아요. 예. 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점에 대한 걸 그냥 통상적으로 다 노드라고 얘기를 예. 해요. 혹은 뭐 벌텍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예. 예, 그래서 그냥 그런 그 네트워크에서 뭔가 처리를 하는 주체다라고 예. 하면 그냥 관용적으로 예. 노드란 말이
튀어나오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원장이라는 단어랑 어떻게 매핑되는 개념은 전혀 아닐 것 같습니다. 원장은 누가 만든 말이에요, 그러면? 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정체불명의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전 여기서 이제 의문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네. 우리가 그 원장을 쓰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 등기소. 자동차 등기소 부동산 등기하고 그렇죠. 자동차 등록소에서 자동차 등록도 하고 또 민간 부분에서는 은행에서는 예금 원장을 관리를 하고 주식회사에서는 주주명부를 관리를 하는데 네. 그 이유는 분명해요. 자동차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이게 누구 차인지 확인을 한다든지 뭐 가족 호적 관계를 확인한다든지 예금 통장 잃어버렸어? 그래? 그러면 옛날 잃어버린 건 무효화하고 새로 발급을 하잖아요. 원장의 목표는 소유권 보호입니다. 제3자한테 대항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 중요한 재산이지만 원장이 없는 것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한국은행권. 네. 너 돈 잃어버리니? 야, 안 됐다. 돈 새로 발급해줄게. 한국은행이 절대로 재발급하지 않습니다. 네. 한국은행은 돈은 발행을 하지만 원장은 없어요. 원장은 제3자한테 대항력을 갖는 소유권 보호가 목적이 아니라면 그건 원장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비트코인 잃어버리면 누가 다시 재발급해 줍니까? 해킹을 하거나? 안 해주죠. 너 해킹당한 거 그거 무효화하고 다시 발행해 줄게. 비트코인의 세계에서는 원장이 없는데 누가 분산 원장이란 말을 만들었지? 그래서 분산 원장이란 말 자체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쓰지도 않았던 문학적 표현이자 상상력을 유발하는 약간 마케팅 용어다. 그게 저는 사실 ICO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ICO도 마찬가지. 계속 문학적 상상력을 요구하는 IPO랑 비슷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확하게 짚고 나가면은 분산 원장이라고 그러는 거는 비트코인이 세계에서 없다. 예. 그건 분명히 하자. 네. 제가 그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서 제가 그래서 3%에서 도대체 뭘 기록을 하고 뭘 암호화하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했던 거에 첫 질문은 원장이 없다. 그리고 소유권을 보호하지 않는 것의 기록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거는 낙서에 불과하다 하는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센 것 같아서 제가 그 얘기를 못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보호하지 않는 원장은 그건 원장이 아니죠. 그거는 취미생활이지. 좀 그래서 그게 좀 이상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기술을 몰라서 3%에서는 이야기 못했는데 우리 아까 블록체인 기술 얘기하면서 해시값 있잖아요. 네. 해시값을 거슬러 올라가고 하면은 최초의 블록 제네시스 넘버 원 예. 소위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하는 최초의 제네시스 블록에는 해시값만 있었을 겁니다. 0000000 뭐 있었던 거. 그렇겠죠. 그쵸, 거래. 그게 지금 2조 달러라고 하는 비트코인 세계에서의 창세기에 해당하는 건데 모든 가치가 거기서 출발하잖아요. 네. 그게 무슨 의미지? 해시값에서 가치가 시작됐다는 만약에 한국은행이 CBDC 블록체인 기술로서 CBDC를 발행한다고 그러면 제네시스 블록에 들어갈 해시값은 분명할 겁니다. 거기는 아마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헌법 제1조가 들어가든지 한국은행권의 발행은 한국은행만이 한다 하는 현행 한은법 제47조, 48조에 있는 그 내용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만들어지는 돈은 여기서부터 그 권력은 여기서부터 생긴다 하는 그게 창세기가 될 텐데 2009년부터 시작했던 비트코인의 제네시스 블록에 있는 해시값은 이게 뭐냐? 뭘 암호화했다는 거냐 하는 게 제가 의문을 품는 건데 제가 그 자리에서 3%에서는 얘기를 못했어요. 혹시 예. 집회권 같은 경우에 네. 어쨌든 조폐공사에서 네. 원본에 해당하는 예. 흔히 슈퍼노트 뭐 이런 거 할 때 만드는 네. 그런 판형이 있잖아요. 판형이 있죠. 네네. 그거에 해당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을까요? 그 제네시스 블럭이 예. 그 이후의 블럭들을 생산하는 오케이. 데 있어서의 기본 판형이다. 기능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네. 그 판형을 조폐공사 사장님이 자기 집으로 갖고 갈 수가 없고요. 그렇죠. 그 뭐 잃어버릴까 자기 마음대로 두 개 못 만들어요. 네. 법률적으로
그 기능을 하더라도 그거는 엄격하게 관리를 하잖아요. 네. 근데 사토시 나카모토가 자기 집에서 자기가 만든 최초의 해시값이 이게 뭐지? 하는 그거에 대한 의문을 버릴 수가 없어서 제가 도대체 뭘 암호화했다는 거냐라고 네. 얘기할 때는 제네시스 블록의 의미를 잘 모르겠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후에 추가되는 정보들은 아주 정교한 기술로 만들어져서 쉽게 깰 수가 없다. 네. 거기는 충분히 동의를 하겠는데 그 과정이 아니고 최초로 돌아가서 보면 처음이 허무하면 그 이후는 다 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다 하고 그런 네. 생각을 했어요. 그 제네시스 이제 블록에 들어간 문구가 이거래요. 2009년 이제 그 1월에 이제 그때 이제 뉴욕타임즈 일면 기사 보도의 헤드라인이 이제 거기 제네시스 블록에 들어가 있었다는데 그 의미가 그 미국 재무부가 이제 그 은행에 이제 구제금융을 뭐 지원해준다 이 타이틀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하신 거랑은 좀 이제 맥락이 달라지는 게 만약에 한국은행에서 그런 게 있으면은 그 한국은행 법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일단은 이제 탈중앙화 이제 그 중앙기관 없이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거를 뒷받침한 이제 법적 근거가 있을 리 만무하고 애초에 이게 그런 어떤 금융기관에 대한 어떤 저항 정신의 사이버펑크로 이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얘기하세요. 저항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사고 구조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네. 저는 제네시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창조론이고요. 비트코인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뭐가 중요하냐. 2009년 어느 신문의 타이틀이라도 좋고 뭐 만화책 제목이라도 좋고 무엇이라도 좋은데 그 이후에 암호화 기술로 만들어진 체인들이 여태까지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다. 네. 그 과정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보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 문구가 중요하다고 한 거냐면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내세운 게 2008년 이제 금융위기가 이제 은행들이 이제 막 제대로 이제 막 찍어내면서 그때 이제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도 생기고 그거랑 기존 금융 제도에 대한 그 거부감 내지는 반감이 생겼을 텐데 그 시대 정신을 담은 문장이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 문구가 근데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전체 포크를 뜬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그 문장이 유지돼야 될 논리적 근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캐주얼하게 적어놓은 건데 논리적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이런 저항 정신, 펑크 정신 뿜뿜해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힙한 느낌으로. 그렇지 이제 뭐 첫 문장이 그건데 그 비트코인 가상 자산을 옹호하는 분들은 그 이후에 추가되는 모든 정보가 아주 잘 정교하게 이 해시감 합수로 잘 묶여져서 아직까지 깨지지 않은 걸로 봐서 이게 얼마나 정교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이냐. 그러니까 분명히 과정에 초점을 맞춰서요. 진화론에 가까워요. 그죠? 시작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고 저 같은 사람 문과생들은 뭐지? 뭘 암호화했다는 거지? 하고 처음을 중요시하니까 대화하는 사람들이 뭐 별걸 갖고 다 문제 삼네 이제 이렇게 삼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둘 다 조금씩 의문이 드는데 한 가지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AI라고 부르는 머신러닝 기반 기술들을 생각을 해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된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왜 알파고가 때 이세돌이 제가 왜 저기 뒀지라고 상대방을 바라보지만 아자왕은 사실 그걸 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설명해 줄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동작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술적으로 검증이 됐고 돌아갔다. 근데 그 기술 자체가 우리한테 뭔가 베네핏을 줄 수 있고 유용하다라고 했을 때 도구로서 기술이 쓰이는 것 자체는 저는 이미 현실 세계에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항공기를 이렇게 하면은 악력을 어떻게 받고 이게 효율적으로 날아오를 거다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풍동 실험을 해서 이 모양으로 만들어보고 바람 쫙 불어봤더니 이 부분에 이만큼 힘을 받더라 이런 걸 기반으로 설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현실에서 계속 부딪혀보는 것들은 필요한데 다만 제가 의문이 드는 부분들은 이게 끼케야 한 10년, 12년 뭐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갔었던 네트워크인데 여기에 이만큼의 현실 자산들이 매핑이 돼서 들어가도 되나? 이런 의문들은 있어요. 시간이라는 건 우리가 재현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P2P 파일 교환 같은 시스템들을 오래 써왔는데
토렌트라고 불리는 P2P 파일 교환 시스템에서 어떤 파일이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그거는 내 손을 떠난 거고 그 네트워크에 올라간 거기 때문에 네.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믿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확연하게 오래된 파일들은 찾기 힘들어요. 네, 맞아요. 그렇지. 네, 왜냐면 그 사람들이 그 파일들을 유지할 이유들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꾸준히 지속해서 그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인들을 제공을 해줄 수 있다는 보장이 제가 봤을 땐 너무 나이브한 가정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 말씀에 둘 다 조금씩 핀트가 다른 부분이긴 한데 예. 제가 궁금한 지점들은 이게 과연 한 10여 년 정도 동작했다라는 걸로 과연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느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아직 완결성은 저는 아직 의문이 좀 듭니다. 이건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할 수도 없어가지고 이 자리에서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데 아 감사합니다. 예. 블록체인과 관련된 이제 근본적인 문제 네. 저걸로 얘기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누군지 다 알잖아요. 네. 그렇죠? 네. 고호. 네. 고호가 아마 자화상을 제일 많이 그린 화가가 아닐까 싶은데 작품 수가 얼마이든지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고 값이 높잖아요. 네, 그렇죠. 그 사람의 그 당시의 그 심정이라든지 뭐 환상,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태도 이런 게 들어가서 저게 고호의 실제 얼굴과 얼마나 가까웠던 거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떻게 비춰지느냐 우리의 마음이 투영이 돼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예술 작품입니다. 그죠? 저건 피카소가 그린 자기 자화상이고요. 네. 저게 물론 값이 비싸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기술의 힘을 빌어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해요. 뭐 화장할 때 거울 들여다보는 거 오른쪽은 기술이고 왼쪽은 예술입니다. 그죠? 둘 다 픽처라고 부르는 게 문제 아닌가요? 아, 그렇죠. 네. 맞아. 네. 이제 기술과 예술이 이제 저런 겁니다. 네. 근데 거울은 한 가지 장점과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비춰주지만 자기 자신은 비춰주지 못해요. 거울을 두 개를 마주 보면 무한히 반복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무한 반복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오류고요. 반대 방향으로 보면 예술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걸 영화로도 만든 게 우리가 다 보는 영화 인셉션에 나오잖아요. 네. 무한 반복되는 계단. 네. 저 계단의 컨셉을 이용해서 꿈속에서 다시 꿈속으로 들어가고 꿈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 무한 반복되는 계단을 만드는 그 개념을 만드는 사람이 로저 펜로우즈라는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저 펜로우즈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든 개념이에요. 저게 천재지. 네. 예, 천재는 천재인데 저 사람이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벌떡 만든 게 아니고 1960년에 저 개념을 만들었을 때는 애셔의 그림을 보고 영감을 떠올렸다고 그래요. 왼쪽에 있는 그림이 벌써 무한 반복 그 그림이잖아요. 네. 가만히 보면 하나하나만 뜯어보면 다 맞아요. 끊임없이 윗 계단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자기 자리로 돌아오잖아요. 네덜란드의 애셔라는 화가는 저렇게 무한 반복 논리적인 패러독스를 주제로 해서 많은 그림을 남겼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 오른쪽에 있는 저 손 그림입니다. 손이 자기 손을 그리는 거에 의해서 자기 손이 완성이 돼요. 네. 끊임없이 반복이 되잖아요. 무한 반복과 자기 기술, 자기가 자기 자신을 기술하는 건데 저게 블록체인의 컨셉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블록체인을 거래한 기록을 암호화한 것이 그 리워드로 보상이 되는 새로운 블록체인의 존재의 근거가 되잖아요. 블록체인이 자기의 존재 이유가 된다 하는 게 애쉬의 그림하고 논리적으로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자기 복제보다는 예. 조금 프랙탈 구조를 많이 떠올리긴 했어요. 프랙탈도 네. 무한 반복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네. 것에 무한 반복인데 네, 네. 이제 무한 반복이라는 것을 고전적인 논리학의 세계에선 그거는 굉장히 싫어하는 그렇죠. 예. 컨셉이잖아요. 네. 저기 유명한 성경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그레드는 저기 그리스에 있는 크레타 섬. 그렇죠. 그 크레타 섬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기를 우리 크레타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야 라고 말했으니 그 선지자는 참 참되도다 이렇게 성경에 나왔는데 크레타 사람이 우리 크레타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야 라고 말한 게 말이 됩니까? 저 말이 거짓말이 참이라고 그러면 거짓말이 되고 거짓말이 되고 참이 되고 논리적 순환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네. 저 패러독스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 진술 안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논리학의 세계에서는 자기 자신은 진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네. 나는 절대로 거짓말 할 사람이 아니야. 난 거짓말 안 해라는 말은 거짓말장이도 그렇게 말을 하고 네. 목사나 스님 같은 성직자도 똑같이 말을 해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참과 거짓이 그 자체로 드러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가 지 얘기하는 건 그건 첫날 얘기해봐야 끊임없는 자기 반복이 되는 말할 가치도 없는 거야. 이게 떠나버려라 하는 게 논리학 제1장에 나오는 가장 평범한 명제인데 선생님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에 그냥 당연한 걸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가 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 진술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면 그 부모가 되는 그 원류를 찾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제네시스가 중요하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순환고리가 있느냐, 아니면 점점점 올라가서 뭔가 끝이 나오느냐에 있어서의 차이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있어서 원류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건 순환 논리가 되니까 어디선가 구멍이 생길 여지가 있어 라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네시스 블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네, 우리 한 박사 얘기는.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근데 제네시스 블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 이후에 추가되어 있는 체인들이 전혀 공격당하지 않았다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 근데 그 과정이 무슨 과정이냐 하면 블록체인을 암호화한 것에 새로 추가된 블록체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 반복이 돼서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의 기본 논리는 논리학이 제일 싫어하는 무한 반복과 자기 진술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로구나. 네. 그래서 제가 이제 3%에서 또 이제 못한 게 이거거든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라든지 안네 프랑크의 일기가 키티 일기장에 쓴 일기가 보고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은 거기에 장군의 우국충정이라든지 안네 프랑크의 소녀의 감수성과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것 때문에 그 우리가 일기를 보는데,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를 이렇게 썼다고 해보세요. 나는 오늘 이 일기장에 일기를 썼다. 그 다음 장에 나는 오늘 이 일기장에 일기를 썼다는 일기에 또 그 일기에 또 일기를 썼다. 그 다음날 나는 오늘 일기를 썼다는 일기에 또 일기를 썼다는 뒤에 일기를 썼다. 이게 일기예요? 낙서예요? 아니 뭐 일기의 내용을 제가 평가하고 싶진 않고요. 네. 다만 이제 이것들이 이어졌을 때 어떤 가치를 낼 수 있느냐.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구현체로 이루어졌느냐가 아니라 저게 어떤 의미를 지니냐라고 하면 그렇죠. 그걸 따져야 된다. 네,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자기 진술적인 이야기를 썼는데 이순신 장군이 저거 남들이 읽을까봐 쪽팔려서 저걸 남들이 읽을 수 없는 산스크리어트를 쓰고 그 산스크리어트를 다시 에스파란토로 바꾼 다음에 에스파란토를 다시 불어로 바꾸고 그 다음에 라틴어를 바꿨다고 한들 최초의 기록 컨텐츠가 아무 의미가 없는 자기 진술 내지는 무한 반복적인 내용이라면 저거는 아무 가치가 없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결국에는 이제 나는 오늘 일기를 썼다는 일기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적어도 그 일기 외에 다른 게 들어가야지만. 그렇죠. 난중일기가 일기로서의 가치가 있으려면 나는 어느 장군가 오늘 전략을 이렇게 짰다. 오늘 일본군을 물리쳤다. 백성들을 보니 가슴이 아프다 해서 난중일기 바깥의 정보가 들어가야지 나는 오늘 일기를 썼다라는 것의 묶음은 그거는 아무리 훌륭한 기술로 암호화를 하더라도 그거는 낙서장이다. 저는 약간 다른데 예를 들어서 오늘 있었던 전투에 관련된 거는 난중일기 전투편에 쓴다. 오늘 있었던 민원 해결에 대한 거는 민원 해결편에 쓴다. 이렇게 해서, 몇 월 며칠에 무슨 내용이, 무슨 책 몇 권에 있다라고 그 인덱스만 정리해 놓은 책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값어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뉴 인포메이션이니까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전투라는 어떤 일기 외에, 그러니까 일기를 썼다는 행위 외의 것이 들어가서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난중일기의 그 차례편 그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제 블록체인 자체를 놓고 보면 블록체인이 블록체인을 다시 체인화 시켜주는 과정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대상이 그 원본이나 그 전 블록이 아니라 네. 그 블록 안에 담기는 추가적인 내용 자체가 값어치가 있다라고 하면 가치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블록체인,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네. 그것이 오간 기록은 그렇죠. 의미가 있다. 네. 예. 네. 근데 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반론을 또 제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란 거는 이제 비트코인이 오고 간 그 거래 기록을 이제 검증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약간 자기 모순에 빠졌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외의 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비트코인이 뭐냐? 이거 블록체인을 만든 대가로 주는 보상이야. 그럼 블록체인은 뭔데? 비트코인을 거래한 내용을 이제 적어놓은 그 블록을 검증하고 이 블록끼리 연결한 게 블록체인이야. IT 업계에서 오신 분이 저를 옹호해 주시네요. 이런 이제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근데 저는 생각이 그게 드는 거죠. 네. 모든 거래가 비트코인, 그러니까 모든 거래가 가상화폐로만 이루어지면은 할 수 있는데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현실 세계에 우리가 이미 가치가 있는 것들이 유입이 되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순수하게 그 거래 내역 자체만의 값어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거를 다시 현금화하고 현금을 다시 이런 암호 가상 자산을 사서 이 가상 자산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과정들이 반복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자산의 일정 부분이 결국에는 그 네트워크로 환원된 거잖아요. 네. 그럼 값어치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값어치가 없다는 건 아니고 네. 말씀하신 부분을 블록체인에 적용하면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본 거. 전 정리하는 직업이잖아요. 네, 이런 거고. 결론을 내려보자면 그런 겁니다. 제가 보기에, 문과상인 제가 보기에 논리적으로 이렇게 그 시스템을 들여다봤을 때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스트레인지 룹, 무한 반복의 한 모습이 아니냐. 아까 프락탈 얘기도 나왔고 그랬는데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의 본질은 결국 자기 진술, 셀프 레퍼런스인 것 같다. 셀프 레퍼런스는 오류는 아니에요. 네, 그렇죠. 프락탈을 우리가 보면 아름다움을 또 느끼잖아요. 그죠? 그래서 펠러시는 아니지만 분명히 패러독스입니다. 역설이긴 한데 그 역설을 어떤 사람은 아름다움으로 느끼고 어떤 사람은 추하다고 논리적으로 재수없다 하고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패러독스를 미로 볼 것이냐 추로 볼 것이냐. 결국 블록체인은 과학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가치 판단의 문제다. 그래서 제가 3프로에서 디지털 아트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명칭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야, 과학에서 어떻게 Y를 생각을 안 하냐. Y를 생각하는 학문, 그러니까 인식론이 없는 과학은 가능하지도 않는데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아마 무진장 원시적이고 혼란스러운 걸 것이다.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블록체인을 옹호하고 가상자산을 지지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암호화를 정교하게 해서 깰 수 없는 것을 연구하는지 하우는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암호화를 하느냐?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안 하고 소유권 이동 사실을 잘만 기록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what과 why를 빼뜨린 채 how만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냐 하는 게 제가 아인슈타인 입장에서 본 저쪽 세계의 모습인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학에서 가장 금기시하고 난해하게 생각하는 셀프 레퍼런스 또는 스트레인지 루프의 문제를 극대화한 거라서 제가 감히 오늘 주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보면 이 지금 가상 자산을 둘러싼 오해와 혼란의 문제는 21세기에 들어서 Y를 생각하지 않고 테크놀로지를 생각한 데서 오는 인식론의 혼란이다 하는 이런 거창한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기술의 세계에서 놀고 약간 문과의 세계로 들어와서 뭐 원장 이런 걸 다뤄봤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 이과 쪽을 테크놀로지 쪽을 문제를 제가 손가락질을 좀 한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제가 소속된 금융의 세계를 똑같은 잣대로 한번 보면서 네.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이 등장을 한 이후에 미래의 화폐다, 분산 원장이다, 뭐 이런 금융용어를 쓴 것들이 성공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 된다 하고 지금 투자를 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까를 이렇게 쭉 돌아다 보면 마케팅을 잘해서 선전을 잘한 사람 책임도 있지만 금융이나 경제계에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런 건 당신들이 몰라서 하는 이야기야 하고 제대로 설명을 못한 방어 실패도 오늘날의 사태에 한 50%의 책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가 지금부터 생각한 것은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 사물을 정의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물을 설명하는데 네. 정의가 있고 묘사가 있죠. 네. 의자가 뭐야? 그러면 그거는 사람이 앉도록 고안된 가구의 일종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의를 하는 거고요. 어린애들은 그렇게 설명을 못해요. 네. 그죠? 그거 책상 뭐 공부할 때, 책 읽을 때 쓰고요. 뭐 밥 먹을 때 쓰고요. 뭐 텔레비 볼 때 쓰고요. 뭐 이런 거 쓰고요. 이렇게 묘사를 하잖아요. 그거는 묘사지 정의가 아니잖아요. 묘사가 정의보다 열등한 설명 방법인 이유는 모든 것을 다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잘못하면 엉뚱한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람을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정의하지 않고 얼굴에 눈 2개, 뭐 코 하나, 팔 2개, 뭐 다리 2개 달린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러면 네. 그렇게 정의하는 순간 사고로 다리를 하나 잃은 사람은 사람이 아닌 짐승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현상만 보고 설명을 하면 본질을 놓친다. 경제학자들이 화폐를 정의할 때 정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묘사를 했어요. 대표적인 게 화폐는 지급수단이야. 지급수단은 어음과 수표도 우리 네. 다른 시간에 많이 했잖아요.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약간 갖고 있고 신용카드도 그렇고 그럼요. 전당포에 가면 시계나 만년필도 그런 기능이 약간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폐는 지급수단이야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거기서 이제 혼란이 생기고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지급수단의 역할을 하면 다 화폐가 된다. 저런 건 어떤가요? 대한민국에서 1000만 명 이상이 쓰는 지급수단이다. 뭐 그렇게 뭘 크리티컬 네. 뭘 쓰든지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근데 경제학자들이 18세기 후반에 등장한 다윈의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꽝 잡는 게 매다는 식으로 화폐를 설명해 왔더니 그 사태가 지금 이제 벌어진 거예요. 네. 그렇게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비트코인 만드는 사람들이 그럼 이걸 화폐를 쓰면 되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말문을 잃어버린 거야. 애초에 똑바로 정의를 했으면 이런 사태가 안 생겼는데 경제학자들의 책임이 크다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네. 정의는 한 번 만들어지면 굳어지는 게 아니고 시대에 따라 계속 바뀌어요. 예를 들면 한 150년 전에 1m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 북극과 적도 사이를 10만 킬로미터라고 정의를 해서 그걸 다시 1000으로 나눈 1000만 분의 1, 북극에서 적도 사이에 1000만 분의 1이 1m라고 정의를 했는데 과학기술이 가만히 발달하다 보니까 지구가 완전한 구가 아니고 찌그러진 서양 배 모양이네. 약간 울퉁불퉁하네. 야, 이렇게 해서 1m를 정의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고안한 것이 빛은 진공 상태에서 2억 9,979만 2,458초분의 1초 동안 진행한 거리가 1m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전제가 뭐냐면은 빛이 진공 상태에서 이동하는 속도 자체가 다른 것보다 훨씬 덜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전제인 거죠. 그래서 새로운 지식이 추가가 되면 기존의 정의를 다시 바꾸려고 물리학자들은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근데 경제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 시절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당시에 얘기했던 뭐 화폐는 지급수단이기도 하고 가치저장수단이기도 하고 교환의 매개물이기도 하고 계산단위이기도 했던 그게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은 아니죠? 정확하게 그 말을 한 사람은 네. 서기 3세기경에 동로마 제국의 법률학자, 경제학을 한 것도 아니야. 법학자인 경제학은 뭐 아담 스미스 이후 개념이니까
율리우스라는 사람이 네. 자기 로마법 책을 쓰면서 각주를 썼던 내용이에요. 아니 쪽팔리게 서기 3세기에 법학자가 쓴 거를 아직까지 끌고 와가지고 화폐는 지급수단이라고 사람들한테 설명을 했으니 이 사달이 난 겁니다. 물리학자처럼 정의를 할 때 부지런했으면 이런 사태는 안 났다. 그럼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상품 화폐 시대는 모르겠는데 1971년에 브레튼 우드 체제가 끝나면서 세계 각국이 근본위 제도를 이제 때려치자라고 정의를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화폐는 이제는 국가가 지정한 계산 단위 또는 그것으로 표현되는 구매력 즉 계산 단위와 가치 저장 수단이 화폐의 본질이다고 얘기를 하면 지급 수단은 거기서 부수되는 부수적인 기능인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의자는 네네. 앉을 수 있는 가구지만 가끔 높은 데 있는 물건을 꺼낼 때도 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사다리도 의자겠네. 그런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의자의 기능, 부차적인 기능을 다른 것이 한다고 해서 그게 의자는 아닌데 경제학자들이 그걸 까먹었어요. 지급수단은 화폐의 부수적 기능이지 본질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막 지급수단이라고 하다 보니 오늘의 사달이 나왔다. 그 혼란의 책임의 50%는 경제학자한테 있다. 이게 제가 주장하는 거고 이건 저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 앞에 케인즈도 있었고 그 이전에 프랑스 데르마르도 있었고 독일의 게오르그 크나프도 있었고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저랑 똑같은 의견들을 많이 얘기했어요. 거기에는 이성계도 있고요. 강태궁도 있고요. 히틀러도 있어요. 저 사람들이 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화폐는 국가랑 떨어뜨려 넣어서 생각할 수가 없어. 이걸 몽땅 다 까먹고 뭐 경제학자들은 뭐 히틀러가 저런 얘기했어? 이성계가 저런 얘기했어? 뭐 강태공 같은 사람이 얘기했어? 이거 별 볼 일 없네 하고 엉뚱한 쪽으로 설명을 하니까 그게 지금의 혼란을 초래했다. 경제학자들이요. 제발 정의를 내리는데 게으름을 피지 말라 하는 게 경제학을 배운 제가 제 동료들한테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방금 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론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간혹 국가가 망합니다. 네. 국가도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뭐 대한민국도 망하면 한국은행권도 돈이 아니지. 맞는 얘기지. 네. 그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처럼 시원찮아가지고 사람들이 이 돈 못 쓰겠다 해가지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생겼고요. 저쪽에 지금 캄보디아나라든지 엘살바도르는 이제 비트코인을 돈으로 쓰겠다고 엊그저께 발표도 하고 그랬잖아요. 국가가 아직까지 망하진 않았는데 시원찮아. 아무리 봐도 비트코인이 엘살바도르 정권보다는 오래 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게 돈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간혹 국가가 시장을 못 이기는 순간이 오고 그때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네. 흥선대원군의 당 100전, 당 100. 잔말 말고 입 닥치고 이걸 100전으로 알고 써 하는 게 당 100전이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경복궁 공사에 참가했던 당시에 막노동했던 사람들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흥선대원군이고 나발이고 나는 다 못 믿겠고 난 이건 당 100전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쌀로 줘. 해가지고 시위가 일어난 거잖아요. 국가의 미래가 흔들리면 화폐 주권이라는 것도 사라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물질을 화폐로 상품 화폐를 쓰기도 하는데 그거는 극히 예외적인 현상으로 보고 정상적인 상태라면 국가를 떠난 화폐는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한 거대한 한 조류가 있는데 그걸 주류 경제학자들이 오랫동안 가르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책임을 져라 하는 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상품 화폐란 말이 전 되게 재밌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상품 화폐라는 것 자체는 아까 말씀하셨던 단위가 될 수 없는 개념 아닌가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아주 이과생인데 아주 문과의 자질이 훌륭한데 게오르그 크나프라는 사람이 네. 상품 화폐라는 말 자체가 동그란 네모 같은 형용 모순이다. 네. 화폐는 그 자체가 국가랑 떠날 수가 없다. 게오르그 크나프라는 사람이 만든 스테이트 시어리 오브 머니 국정화폐론이라는 책에 보면 1페이지가 Money is the creature of the state예요. 화폐는 국가의 사물이다. 끝.
상품화폐 그건 너희들의 환상이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각에서는 예.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이유로 국가가 이제 그런 어떤 주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 뭐 화폐의 어떤 중앙 집권화를 막 예. 되게 경계하는 목소리를 내던데 예. 그 자체가 이제 모순이, 그 주장 자체가 모순이 될 수 있는 거네요. 모순이라기보다는 네. 저는 비트코인을 화폐로 쓰자는 사람들의 정신적인 정치 철학은 무정부주의, 아나키즘. 예, 아나키즘이에요. 그래서 물론 정치적인 사상으로 그걸 믿고 싶으면 믿으세요. 뭐 아나키스트 작품, 뭐 피카소의 작품이 됐든 누가의 작품 그 사고 좋아하는 거 알아서 해라. 그러나 그것이 일반화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사상의 자유가 있으니까 좋으면 투자하면 하시는데 그건 일반적으로 다 맞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하는 게 제 얘기고요. 그래서 화폐 문제로 들어가면 제가 여기는 제 전공 분야니까 네.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미래의 화폐다 그건 아니고 미래의 금. 오케이. 그럼 믿으려면 미래의 금 정도는 될 수 있겠다. 문학적 표현이잖아요. 네. 뭐 그렇게 믿으세요. 이제 이렇게 되고 결국 자산은 우리 마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정부가 나서서 가상자산은 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는 거는 그건 웃기는 얘기지. 그 뭐 자산으로 여기겠다는데 뭐 나는 버리고 싶은 쓰레기지만 그걸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당근 마켓하고 중고시장 뭐 이게 거래가 있잖아요. 네. 자산은 무엇을 자산으로 생각하느냐는 심리적인 현상이니까 정부가 끼어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놔두는데 그것이 뭐 논리적으로 옳거나 아니면 미래의 확실한 전망이라서 그런 거는 아니다. 그런 거는 좀 알아두시라. 50년 뒤에 네. 우리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전체 거래 중에서 네. 블록체인 기반 기술이 몇 프로 정도가 이 세상에 찰 것 같으세요? 그냥 예상을 던져보면? 퍼센트로 따지자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약간 백엔드 기술로는 꽤 들어갈 것 같아요. 적어도 그래도 한 70%까지는 들어가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네. 지금도 블록체인이라고 명시를 하지 않을 뿐이지 약간 백단 기술로 블록체인을 쓰는 경우는 많거든요. 근데 그 네. 기술이 블록체인이 곧 디지털 기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죠. 디지털화되어 네. 있는 기술들은 굉장히 많고 네. 그 중에 블록체인 중에서도 거래에 쓰이고 있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은 거래. 비중은 네.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화폐라고 포지셔닝을 할 때 거래에 쓰인다라는 것들이 배경으로 깔리고 지금 화폐라고 포지셔닝을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셋 다 공통으로 동의하는 부분들은 기술로서의 값어치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어요. 네. 예. 근데 화폐라는 말이 붙음으로써 생기는 오해, 그렇지. 네. 그리고 그렇지. 사용성에 네. 있어서의 문제는 네. 저는 요거는 조금 더 분명하게 정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러기 위해서 아까 제가 던진 것 같이 몇 년 후에 몇 프로 정도라는 얘기들을 네. 서로 해봐야지 조금 격차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전 되게 네. 불편하거든요. 선생님 몇 프로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기록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50% 이상? 인간은 네. 끊임없이 기록하는 동물인 동시에 끊임없이 그 기록을 바꾸고 싶어하는 동물인데 네. 그 기록을 과거의 기록을 소급해서 바꾸지 않으려고 블록체인 기술이 나온 건데 마치- 단점이 네. 에너지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약간의 위험이 있더라도 블록체인 때려치자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상당 부분 뭐 자동차 등록, 우리 출생 기록, 학교 기록 뭐 이런 많은 중요한 기록들은 네. 돈이 좀 들더라도 이렇게 에너지를 좀 쓰더라도 안 바꾸는 게 중요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있을 테니까 국가 기록의 상당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블록체인 기술이 어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록 말고 거래에 쓰인다라고 하면 몇 프로 정도로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거래 그걸 제가 잘 모르겠어요. 거래의 기록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기록을 거래한다. 저는 그게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something else. 난중일기 바깥에 있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지 네. 난중일기 안에서 일어나는 것의 기록은 무의미하다. 자기 진술적인 저는 그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저도 아까 70% 이상으로 계속 백단 기술 강조한 게요. 이게 화폐로 블록체인이 쓰인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화폐로 통용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좀 업계에서 반발이 많으실 텐데 네. 그러니까 블록체인 이꼬르 암호화폐냐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화폐로서 정의되기에는 넘어야 될 산도 많아서 그 용어 자체도 다시 업계에서 모두 다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다만 이럴 가능성은 있어요. 암호화폐가 어쨌든 화폐라고 좀 보긴 좀 어렵지만 이게 어느 정도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이제 자리를 잡으려면 왜 메타버스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 이유가 왜 계속 이제 그 블록체인 하면서 메타버스 얘기가 나오냐 이게 그거예요. 어차피 현실에서는 화폐, 그러니까 실제 법정 화폐가 통용되고 있는데 그 메타버스에서 여기서는 딱 이것만 쓴다. 이제 그 얘기하셨지만 피앗이란 게 let it be 그 money라고 currency라고 하셨잖아요. 그 메타버스 안에서는 그 어떤 특정 암호화폐를 여기에서만 쓸 수 있는 지급결제 수단으로 인정을 한다. 근데 문제는 그 메타버스의 어떤 영역이 엄청 확대돼서 나중에는 현실의 한 뭐 70-80%가 모두 다 메타버스로 돌아간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회의 이런 게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메타버스로 이제 오피스도 메타버스 안에 구축하고 그 안에서의 어떤 지급결제 생태계를 이제 암호화폐로 한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지급결제 수단으로 화폐라고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지급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게 얼마나 확대가 될 것이냐. 메타버스는 또 다른 변수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네요. 네, 그게 중요한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잘 나가. 그러면 삼성전자가 잘 나가는 대가는 그 삼성전자의 주주들이 갖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사유재이기 때문에. 네. 근데 비트코인의 원천을 이루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하고 그거는 지금까지 누구가 도전해서 그걸 못 깼어요. 네. 그 블록체인 기술의 훌륭함은 사유재냐 공유재냐를 놓고 봤을 때 공유재인 것 같아요. 오히려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처음에 나왔을 때 이해도 못하고 말도 안 됐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엄청난 이론이더라. 네. 그렇다고 해서 아인슈타인의 사진값이 올라갑니까? 물리학 교과서 책값이 올라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상대성 이론을 처음 출판했던 논문은 비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상대성 이론은 공유재잖아요. 인류의 그렇죠. 공통된 재산이잖아요. 비트코인에 적용된 블록체인 기술이 이거 10년 동안 뚫어보려고 했는데 아무도 못 뚫었네. 훌륭하네. 다른데 적용할 범위가 많네. 그걸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감동을 받더라도 그 대가는 지금 비트코인을 산 사람이 갖는 게 아니고 인류 전체가 갖는데 근데 그 상품과 기술에 대해서 계속 제가 동의를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아까 선생님께서 디지털 아트라고 표현하셨으니까 디지털 아트면은 사유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가격이 오르는 게 맞지 않나요? 거기서 내 자신의 내 스스로 모순이 생기는데 마음으로는 솔직히 동의를 못 하겠는데 굳이 투자하시려면 아트로 알고 투자하세요 하는 제가 이제 아주 못마땅한 저 나름대로 타협이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제가 오늘 얘기했던 것 중에 제일 어려웠던 게 이제 자기 진술하고 무한 반복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IT 쪽 이야기를 좀 손가락질을 많이 했는데 같은 오류가 경제학 안에서도 있어요. 사실은 70, 80년대에 그 풍미했다가 지금 사라진 통화주의.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76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면서 미국 통화정책의 기본 철학으로 잡은 통화주의의 근본 철학은 그렇습니다. 통화가 모든 경제 변수 중에서 제일 중요하대. 1번 명제가 통화가 제일 중요하다. 화폐는 물가와 생산을 결정짓는 거의 유일무이한 경제 변수다. 라고 밀턴 프리드만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 화폐가 뭐예요? 화폐는 아메리카 대륙처럼 발견하는 게 아니고 도량형처럼 고안해내는 거야. 말이 멋있어요, 그렇죠? 발견하는 게 아니고 고안해내는 건데 그럼 어떻게 고안해요? 그거는 물가와 생산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변수는 무엇이라도 화폐가 될 수 있어. 분명히 순환 논리예요, 그렇죠? 근데 인류가 그 말에 뻑가가지고 저 사람 노벨상 줘야 돼 해가지고 노벨상 받았고요. 한 10년 동안 뭐 전 세계 항공은행도 포함해가지고 그게 주류가 됐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에이 말도 안 되네 하고 90년대에 들어와서 일제히 다 버리기 시작했거든요. 자기 순환적인 논리는 겉으로 듣기에는 멋있는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 지나가면 아 이거 우리가 속았네 하고 내다버리기 쉬운 개념이다. 블록체인 기술에 분명히 자기 순환적인 또는 자기 진술적이고 순환 논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통화주의와 비슷한 운명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죠. 예. 저는 프리드먼이 그렇게 허무맹랑한 사람인지 진짜 처음 알았는데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래요. 그럼 바보 같은 말이죠. 인플레이션의 정의가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라고 정의를 했는데 그럼 인플레이션이 그게 무슨 생리적 현상이겠어요? 화학적 현상이겠어요? 응? 뭐 지구과학적인 현상이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잘해라고 대답하는 사람 같네요. 예. 밀턴 프리드만이 노벨상을 탄 사람인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모든 주장은 순환 논리로 가득 차 있어요. 순환 논리를 갖고 있는 철학과 주장 또는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은 반드시 꼬꾸라지는 운명을 맞을 수밖에 없다. 네.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경고이자 충고입니다. 오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